우선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오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2주까지의 주요한 전파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전체 발병 사례의 54%였고 병원 및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사례가 30.4%로 두 가지의 감염 경로가 주된 그런 감염 경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이후에 가족 간의 전파 사례가 일부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별도로 사용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하는 등 그런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밀접한 접촉은 다 이렇게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내에서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춘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김태영 교수, SBS의 송인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송인호 기자.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뚝 떨어진 것 같은데 몇 명 나왔죠? 이제 3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예. 50명 정도 늘다가 이제 30명 아래로 떨어진 거는 사실 50일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방역 당국도 사실은 조금은 안도를 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과거에 발생하는 거 통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또 검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로도 확진 환자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점을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 신규 확진자가 어쨌든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고 또 10명 아래로 떨어지고 이제는 30명 아래로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보통은 의사들이 조금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는 편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는 아마 방역 당국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한 것 같고요. 이게 한 100명 이하로 확진자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 의료가 포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안도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우리 능력이 포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환자들의 발생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기관들이 이제 포화가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아마 그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들 중에서 4,000명은 신천지 관련이었고 그다음에 한 50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의료기관 통해서 감염됐었고 이제 나머지 2,000명 정도가 기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외 유입된 환자들로 보는데 아직 이 부분이 조금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생기는 그런 확진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온 확진자 규모는 지금부터 약 5일에서 한 14일 전에 감염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이런 추세가 좀 더 오래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는 어쨌든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받던 신천지 교인들. 네. 아마 전체 확진자가 거의 절반 정도 된다는 뭐 통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자 일부에서는 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어요. 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실제로 지난 주말에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는데 그때 이 검사 건수가 많이 줄었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 주말에 잠깐. 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검사 건수가 늘었을 때 당연히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검사 건수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 건수라는 거는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노출자라든지 또 해외 귀국자들의 그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자가격리 들어가시는 분들이 또 검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변수에 의해서 이제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예. 실제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숫자가 줄고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팩트로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검사 건수가 이제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검사를 이제 실제로 있는 환자를 검사를 적게 해서 못 발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 겁니까?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타나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 검사 건수가 대구, 경북에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올 때의 검사 건수보다 줄어드는 것,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연동 관계입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나오는 거니까요.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적은 규모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입국 제한 조치, 전면적인 입국 제한을 하지 않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입국 제한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이제 유럽발 또 미국발,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을 금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감염을 전공한 의사들 입장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정을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시점에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규모에 비해서 분명히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이제 의료계도 상당히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자를 조금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도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또 그런 전면적인 그 입국 제한 조치가 과연 실효적이겠는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이게 꼭 의료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부분 거기 걸리는 문제들이 또 우리나라 교민들이 돌아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예상할 수 없는 건 이 병 자체가 워낙 우리가 신종이고 아직 생일도 맞지 않은 질병이죠.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히 장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예를 들어서 생기는 규모가 2월 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들의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중국 우한시 중심이었잖아요. 예. 후베이성. 근데 지금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팬데믹 상황이 돼서 여러 지역에서 오는 환자들이 이제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생기는 규모에 따라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환자가 적다면 그런 입국 제한이 필요 없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좀 더 입국 제한이라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송인호 기자,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 나라들에 대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정세균 총리가 네,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제 중국도 그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포함해서 90개국이 이제 무비자 입국이 13일부터 제한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계속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긴급하게 이제 취했고요. 특히 이제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에 단기 사증의 효력도 모두가 정지가 됩니다. 중국인 단기사증 195만 건이 무효화된다. 네. 사실 초반에 이 중국에 대한 적어도 중국발 전면적인 입국 금지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정부가 이런저런 고려 끝에 일단 후베이성으로만 국한을 시켰었는데, 지금 이 조치는 사실상 거의 전부 이 중국에서 오는 분들이 입국이 그렇습니다. 어렵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입국 조치를 거의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은 이미 2주 전에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를 했죠. 예. 조금 늦은 게 아니냐,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대응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은 좀 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인에게 발급된 단기 사증이 195만 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효화시켰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뭐 늦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정부로서는 또 정부 나름대로의 고심과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정책을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환자의 규모를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정도는 어떠한 정책을 하더라도 우리가 버틸만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건 이제 3차 유행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후베이성발 1차 유행이 있었고, 2차는 이제 대구 신천지교 중심에 있었는데, 이번에 해외로부터 이제 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그 3차 유행의 규모가 만약에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견딜만한 숫자보다 많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강경한 외교적인 그 봉쇄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중국 이야기 하나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이미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국까지 거기에 동조하고 나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서방 국가들의 주장은 뭐 무책임하다, 근거 없다라고는 하지만 중국 나름대로는 또 신경이 쓰일 것 같은데 이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이러스는 분명히 중국에서 기원한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차별이나 어떤 뭐 편견, 혐오를 갖는 거는 이제 합리적인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항상 이 감염병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어떤 혐오와 어떤 국가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됐었습니다. 과거에 중세 때도 예. 뭐 매독이라든지 뭐 이런 병들을 서로 상대방 나라 이름을 붙이면서 그 나라 병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이번에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중국에서 시작된 병인 거는 맞고 중국 당국이 그것을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투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이 병 자체가 뭐 어느 나라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제는 거의 전 세계적인 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병을 보는 관점을 조금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초기에 중국 당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사망자 수, 확진자 수를 은폐 축소했다. 이런 부분을 갖고 미국과 네, 영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ll recall, too, at the beginning of this, when it was clear that this was an issue, China knew about it. They were the first country to know about the risk to the world from this virus. And they repeatedly delayed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the globe. So this isn't... 바로 저런 시각에 대해서 영국도 동조하고 있고 이게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은 보다 더 본격화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중국 뭐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송인호 기자도 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 중국을 이렇게 격분시키게 만드는 3대 뭐 비난, 예. 왜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중국을 때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를 말씀하신 대로 은폐했다, 뭐 그런 측면들이 있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불량 마스크라든지 이제 불량 의료기기를 서방 국가에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것이 전부 불합격 제품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대한 책임론인데요. 예. 만약에 이제 중국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면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중국에게 나중에 혹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방 세계들은 그 자기 국가들의 코로나 확산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게 전가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중국이 상황을 은폐 축소했다. 또 중국이 우리는 다 마무리됐다고 다른 나라들에게 지원한 물품을 보니까 대단히 불량 제품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중국 당국은 이걸 전면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 앞으로 코로나19 지금 상황 이후를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로벌 이 감염학회에서도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실체를 파악하고 진원을 파악하고 나중에 결론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 특성이 지금 조사가 안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투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초반에 이제 그분들이 냈던 그런 환자들 숫자가 상당히 그때 1월 달에도 한 40명인가 이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제 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 초반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한 시점이 있지 않았었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병 자체라는 거는 그렇게 없던 병이 갑자기 생겼을 때 갑자기 뭐 40명이던 환자가 몇천 명이 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어느 단계에선가 조금 이 투명하게 이런 정보 공개들이 잘 되지 않았을지 것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지만 워낙 이 병 자체의 확산이 우리도 경험을 했고 미국도 똑같이 굉장히 투명하다고 하는 뭐 서방 국가들도 똑같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양상은 어느 한 뭐 정치나 뭐 이런 그런 나라의 책임이라고 논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주요 뉴스 때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리포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다거나 또는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있다가 숨진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례에 대해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기자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격리 해제된 이후에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역학적 또는 임상적 특징에 대한 그런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그 재양성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한 검체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분리 배양되는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분리가 되는지, 그래서 감염력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항체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혈청 검사 등의 심층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정리가 되면 그 조사 결과와 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격리 해제된 이후에 환자에 대한 검사 또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이게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은 방역 당국이 아마 긴장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완치 판정을 내릴 때 그 검사가 좀 부정확한 건 아닌지 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완치된 사람 미리 재확진되거나 그 후에 어떤 후유증을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한 30일 이내에 퇴원을 하시게 되는 분들,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완치가 되는 분들이 한 전체에서 한 75% 정도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그 중간쯤 되고 40일 이상 걸려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시게 되는 분들이 한 3% 정도 되고 아마 전체 숫자 중에서 한 100몇 명 정도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전체 우리가 뭐 몇천 명의 이런 환자분들 중에서 아주 소수는 상당히 늦게 완치된다. 그러니까 이 병의 꼬리가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치 판정을 하는 기준 자체가 어떤 그 확실하게 어떤 이제 XO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판단, 환자가 좋아졌다는 의사의 판단과 그다음에 우리가 PCR법이라는 검사가 2번 음성 나온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PCR법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조각.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다른 바이러스 연구를 해보면 완치가 돼서 바이러스가 생물학적으로 사멸된 상태에서도 이 PCR 검사가 뭐 한 20일 이상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경험하는 다시 확진됐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실제로 의미 있게 이것이 감염성이 있는 환자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말 면역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좀 조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꼬리가 긴, 그러니까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그 병이 다시 도지는데 재감염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떤 면역 상태가 약하거나 고령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3%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40일, 50일이 지나도 완치가 지연되는 이런 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준 자체를 변경하게 되면 예를 들면 PCR을 한 5번 음성을 해야 퇴원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의 75% 되는 환자분들을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또 우리가 의료기관 자체가 이제 멀쩡한 사람들을 또 입원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완치 판정 후에도 어느 기간 동안에는 증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검사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일정 기간은 또 자가격리하는 게 필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래서 보통 퇴원하시는 분들한테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이상은 증상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주십사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학회에서도 이제 그때 검사하는 것 자체를 이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완치 판정 받은 후에도 의사가 의심을 하면 검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자가격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지금 또 선거 기간이고 또 자가격리자들은 과연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일단 이번 사전 투표는 못 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분들은. 그러면 투표 당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선관위는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SBS 직전에 워싱턴 특파원이고 지난 1일에 귀국을 해서 현재 자가격리 중인 정준영 기자와 저희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사전 투표 또 선거 당일 투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시죠. 제가 4월 1일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지금 이제 열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사전 투표는 못하게 된 상태고요.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제 관할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별다른 연락이라든가 안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제 정부 발표를 보니까 자가격리자들도 15일 날
투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한다고 이렇게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하면 15일 날은 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영 기자도 아파트에 사는데 이 통보하기를 아파트 문 밖으로 아예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이 자가격리자들의 그 지침을 꼭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워낙 위반한 사례가 많아서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그 2주 동안 격리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었습니다. 네. 음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검사자도 고통스럽고 또 확진 판정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완전 악몽 같은 거고. 확진인지 아닌지 판정 받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답해서 잠깐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방심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요즘 그 정부의 강화된 조치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브리핑 때마다 강조하고 있죠. 네. 이 나라박 상황 한번 이제 요약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9만 명이라고 오늘까지 지금 집계가 된 겁니까? 9만 명 넘었습니다. 예, 9만 한 4천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가운데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미국이 거의 5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총 9만 5천 명이 넘었네요. 그리고 프랑스까지 합하면 이제 이 비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 미국과 유럽 상황은 여러분께 자주 전해드렸는데 일본 아베 총리가 얼마 전에 긴급사태, 7개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는데 그 이후에 참 공교롭습니다. 긴급사태를 선포한 이후에 일본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번 보시죠. 感染経路が特定できない症例が多数に上り、かつ急速な増加が確認されており、緊急事態宣言を発出いたします。今受注が相当減り始めてますので、この先1ヶ月半後、2ヶ月後、非常に大変な受注減が予想されると思ってます。6割ぐらい減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2月の末に安倍さんの休校宣言がございまして、そこからがもうキャンセルがどんどん入っていって。송인호 기자가 직전까지 일본에서 연수하다가 왔죠. 네. 그런데 지금 정말 일본 내에서도 그동안 일본 방역당국, 일본 정부가 뭔가 도쿄올림픽 문제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갑자기 검사를 많이 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올림픽이 이제 연기된다는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일본이 거의 무대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검사도 안 했고? 검사를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열이 37.5도를 4일 동안 지속이 되고 검사를 4단계에 거쳐서 해줘야 검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은 사실 검사를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감염 환자들이 많이 늘고 해외 유입보다는 국내에서 많이 퍼지고 지금 문제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일본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표를 보더라도 뭐 도쿄올림픽 연기 발표 이후에 확 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실제로 일본의 관료가 후생 노동상을 지낸 전 도쿄 도지사가 실제 일본의 확진자는 지금 정부 발표의 10배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이미 이제 일본의 감염 학회라든지 그런 의료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뭐 10배가 될지 20배가 될지 이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많이 늘고 있고 실제로 접촉자 수라든지 이게 감염 경로 역학조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산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뭐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게 10배, 뭐 20배 이런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신빙성은 있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상황을 송인호 기자가 좀 알아봤고요. 미국에서 어제 8시 뉴스에 김현수 특파원이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 리포트를 보고 나서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봐주시죠. 미국 미시간주의 한 버스 운전사가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연신 땀을 닦습니다. We out here as public workers doing our job,
trying to make an honest living to take care of our families. 이 운전사는 영상을 올리고 나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주 숨졌습니다. 미시간주 인구에서 흑인 비율은 14%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 중 흑인은 41%에 이릅니다. 흑인 인구가 30%인 시카고에선 사망자의 72%가 흑인이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자 뉴욕주는 취약계층을 먼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Natural disaster, Hurricane Katrina. The people standing on those rooftops were not rich white people. Why is it that the poorest people always pay the highest price?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런 전염병과 관련해서 항상 더 어렵고 더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본다. 어떤 건강과 보건에 있어서의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실 자체는 오히려 상당히 평등하다 이런 걸 느꼈고요. 바이러스는 평등하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뭐 부가 있는 분이나 가난한 분이나 아니면 귀인이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나 이제 예외 없이 어느 나라는 이제 그 국가 원수도 감염되시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영국은 총리까지 감염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정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는 과정은 나라마다 그 의료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결국은 그 항상 이제 소외된 계층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좀 이런 자본주의적인 의료에서는 돈이 없는 환자분들이 많이 더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좀 약간 사회주의적, 그러니까 복지를 하는 의료에서도 이게 관료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턱이 있다 보니까 더 교육 수준이 낮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또 이제 피해를 받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그런 묘한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 체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체계는 상당히 어떤 복지지향적인 국가 주도형 의료 자본을 가지고 이제 운영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거는 민간 의료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의사들이 이제 갈아 넣어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조금 더 혜택을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우리의 건강보험과 의료 체계에 대한 재평가도 한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